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강의 자료에서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 내준 자료에서 일부 데이터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요 논문이 오늘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25,000에 인용이 됐는데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내용을 조금 보완하면서 내가 그 다음 쪽으로 넘겼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는데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가 처음에 사토시나 요거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비트코인이 중앙 관리 기관이 없긴 하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을 메인테이너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핵심 메인테이너가 이제 코어 메인테이너입니다.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2년 하다가 그다음 게빈 앤더슨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게빈 앤더슨한테 넘길 테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빈다 그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드미르 반델란이 이걸 이어받았는데 이분은 MIT의 미디어 랩의 DCI라고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의 팀원으로 있는데 이제 이분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명이서 이 메인테이너를 하는데 지금 4사람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업그레이드 할 거는 좀 없는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발런티어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런티어라는 것도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이 메인테이너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비트코인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프라이빗 키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은행 계좌에서 비밀번호 같은 건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다. 근데 이거를 찾게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는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은행에 얘기하면 내 돈을 다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내 돈을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그 돈은 못 찾는 겁니다. 그냥 그 블록체인 내에 그냥 영원히 잠겨버려요. 그런 돈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코어 메인테이너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자꾸 걸어요. 내 돈을 찾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회사들이나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이 발런티어들한테 일정 금액씩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게 지금 여기 4명인데 5명이 하다가 1명이 최근에 그만뒀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받는 게 뭐 10억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어쨌거나 명목은 발런티어입니다. 그래서 그 피낸셜 컨트리뷰터들이 뭐 블록스트림이나 라이팅 랩, MIT 미디어 랩의 DCI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히 한번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8월 18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www.bitcoin.org라는 도메인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오픈해요. 그리고 백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 bitcoin.org 도메인을 먼저 오픈을 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bitcoin.com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ORG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오픈을 하고, 그리고 그해 10월 말에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을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왔어요. 이게 그 내용은 8쪽이고 뒤에 참고문은 해서 한쪽에서 총 9쪽 논문인데, 이 논문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SCI 논문에서 1000번 인용이 되면, 내 논문을 다른 사람이 1000번 인용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다 그러는데, 아까 봤지만 이거 뭐 몇만 회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익명의 그 여러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써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 이제 오픈 소스 코드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운로딩해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1월 3일 날, 2009년 1월 3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의 블록 넘버 제로, 이걸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50비트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이 채굴이라는 건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채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발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50비트코인을 발행을 한 겁니다. 2009년도 1월 3일에. 당시에는 1비트코인이 거의 뭐 1센트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냥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했는데, 그게 이제 한 2011년 정도 되면 한 1달러 정도 가요. 거래할 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그게 한 3만 불 이렇게 거래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10년 동안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돈을 얼마 보내고 받고 이런 거 기록을 하는데, 그런 그 장부가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블록체인이냐? 블록 하나하나를 쭉 연결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블록 하나가 장부에 마치 한 페이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그 거래를 기록한 장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블록이라는 것은 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을 한 페이지씩 만들어서 그거를 쫙 이어붙인 겁니다. 그 이어붙일 때 그냥 이어붙이지 않고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푼 사람만 블록을 붙이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위변조가 안 되게 한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블록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 뒤에 이제 블록을 계속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블록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데, 제일 최초의 페이지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고, 그거를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체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름의 사람이 이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서 50비트 코인을 세상에다가 발행을 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 그냥 수치에 불과하지, 이게 뭐 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멀리 내다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50비트 코인이 지금 1비트 코인이 한 3천만 원 하니까 3호, 15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을 발행을 한 겁니다. 현재 가치로. 2009년 1월 11일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버전 0.1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딩해서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딩을 해서 노드 또는 채굴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노드라는 말을 쓰는데 왜 노드라고 쓰는가 하면 노드가 보통은 이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IP 애드레스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마치 여러 사람인 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한 사람이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하면 그 여러 표를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1인 1투표 그 개념으로 우리가 그거를 노드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 노드고 우리 개인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채굴자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아까 말한 장부의 한 페이지 그 블록을 만들어서 이전 장부, 이전 블록체인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이면 이제 당시에는 그 50비트코인을 보수로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채굴을 하는데 지금도 이 채굴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2009년 1월 10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요 발행된 50비트코인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할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죽었는데 할핀이에게 10비트코인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터넷상에서 SNS 메시지로 우리가 이걸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그 코드를 개발한 할핀이라는 사람도 칼텍을 나온 아주 똑똑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친구인데 이분이 실제 초기 그 코드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이 할핀이 이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 본인이 본인한테 뭐 돈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육성으로 남긴 본인의 그 심정하고 그 상황을 설명한 그런 것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알핀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비트코인 준 것이 이 비트코인의 첫 거래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창기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할 때 혼자서 한 110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소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블록체인은 그 블록에 그 거래들이 거의 없는 거죠. 뭐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보통 그 블록 하나에 거래가 수천 개 이렇게 담겨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혼자서 한 110만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그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70조 원이 되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3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이재용보다가 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현재 가치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 5월 22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 한 1년 남짓한 이 시점에 이 프로그래머 라즐로 한역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도 비트코인 이 코드 개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하나 올려요. 이메일 메시지를 파파 존스에서 피자 2판을 자기가 사고 싶은데 누가 피자 2판을 주면 내가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고 해서 그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뒤에
파파 존스에서 일하는 자기 그 친구가 이 피자 2판을 주고 이제 10,000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 피자가 이거라고 그러는데 요 아이도 실제 그 당시 아이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가격으로 2021년 12월 가격으로 하면 6천억이고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 3천억 원이 되는 겁니다. 피자 2판. 만약에 이때 이 파파 존스에서 피자를 팔은 그 친구가 이 1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킵하고 있었다면 평생 써도 남을 그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상업적 거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5월 22일을 이 소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피자 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축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이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 코어 메인테넌트에 넘기면서 자기는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발렌티어 그룹들이 이 네트워크 및 코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컨트롤 타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빈 앤더슨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책임을 이제 이어받는데 이 친구가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워싱턴 DC 미국의 그 행정 수도인 워싱턴 DC에 이러한 그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 당시에 이 게빈 앤더슨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비트코인이 합법화가 되도록 로비를 해야 되는데 로비를 하려면 워싱턴 DC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2년 9월 27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그 3년 정도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넘겨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오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현재 1932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이게 앞으로 발행될 전체 비트코인의 92%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발행되는 게 아니고 2,100만 개, 약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약 92% 정도 채굴이 됐고 지금 오늘도 하루에 900비트코인 정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 프로그램을 내가 컴퓨터에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직접 이 노드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비트라 이런 거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아서 다시 말해서 장부 전체를 내가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그 용량이 오늘 기준으로 약 한 460GB 정도 된다는 겁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460GB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1비트코인은 약 3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 수는 2,100만 개로 제한했어요. 딱 2,100만이고 약 2,100만입니다. 그런데 매 4년마다 블록 하나를 이어붙일 때 받는 보수, 그 보수로서 그 비트코인이 세상에 발행이 되는데 그 마이닝 리워드가 반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50비트코인이었는데 2012년 말 이후부터는 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도부터는 12.5 비트코인, 지금 현재는 6.25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장부 하나를 그리고 장부의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에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어붙이면 6.25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1비트코인이 약 3천만 원을 하니까 한 1억 8천, 약 2억 정도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한 이게 7천만 원 했었거든요. 지금 뭐 많이 줄었어도 그 정도에, 그리고 이게 블록 하나 생성되는 게 대략적으로 10분마다 한 개씩 블록 하나가 생성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분 동안 노력해서 약 2억을 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스스로 생기게 해서 이 장부가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장부를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비트코인 이 시스템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티베이션이 끊임없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4년에 이제 그게 왜 2,100만 비트코인이냐 하면, 그게 한번 4년이면 365일 곱하고 24시간 60분 해서 10분은 안 해요. 왜냐하면 10분마다 한 개씩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만 개 블록이 생성되는데 4년에 대략. 그런데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블록 하나당 25 비트코인, 12.5, 6.25 이렇게 계속 반씩 줄여 나가면 결국은 요만큼의 비트코인이 세상에 발행되는 겁니다. 그런 요거는 우리가 등비급수잖아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다 더한 거는 등비급수인데 1-R분의 A 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 2,100만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첫 4년간 약 50%가 발행이 되고, 여기 214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다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214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그러면 비트코인이 망할 거냐? 이때는 트랜잭션 피로 굴러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피는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 트랜잭션을 웹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쭉 모아가지고 약 10분간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모든 거래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채굴을 하는 겁니다. 채굴을 한다는 것은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로직은 간단한데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산을 해야지만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학 퍼즐 문제를 내서 그거를 가장 먼저 솔루션을 찾는 사람한테 마이닝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 트랜잭션이 빨리 채굴이 돼서 장부에 기록이 돼야지 내 거래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잔 샀습니다. 그러면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비트코인이 시큐어한가, 이거 확실히 맞는 건가, 이걸 체크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10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은 한 10분마다 하나씩 이렇게 블록이 이어지는데 한 6개 정도가 붙어야지 그 다음에는 위헌조가 불가능해서 확실하게 거래가 생성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커피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냥 믿고 그렇게 커피 스타벅스 주인이 믿고 그냥 커피를 준 거죠. 조금 지나면 이제 거래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트랜잭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거래가 빨리
채굴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트랜잭션 제일 끝에 트랜잭션 fee라는 것을 조금씩 내가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거래를 하는데 이 팁을 조금 주면 거래가 더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컨셉에 트랜잭션 fee를 안 넣어도 되는데 트랜잭션 fee를 넣으면 이것이 채굴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굴자 입장에서는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fee가 있는 거를 먼저 채굴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40년 이후에도 이런 트랜잭션 fee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fee 채굴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수천 개, 지금 현재는 수천 개 트랜잭션이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트랜잭션에 붙어 있는 이 트랜잭션 fee를 다 모으면 그 돈도 꽤 많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굴러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은 기존 화폐는 계속 발행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 발행 수를 2,100만 개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대신에 이 가격은 실물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비트코인의 가치를 한번 보면 2009년도 처음 나왔을 때는 1센트도 안 되는 뭐 이런 가치라고 한다면 2011년도는 이제 한 1달러 정도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요. 2021년도에는 이게 7만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막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내려앉았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한 2만 3천 달러예요. 1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것은 약 한 1비트코인에 3천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처음에는 쭉 이렇게 가다가 이때 이제 일본에서 올라갔던 게 일본에서 거의 모든 상점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다 이제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그마한 수브니어를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현재 그 업비트 같은 비스면 업비트 같은 이 거래소가 마운트 곡스라고 있었는데 그 전 세계 거래의 한 70%를 마운트 곡스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살짝 올라가다가 마운트 곡스가 해킹이 되는 바람에 또 이게 주저앉아요. 일본의 마운트 곡스 그 사건이 되기 이 비트코인 개발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작 비트코인이 이게 해킹이 안 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해킹이 돼서 내 돈이 날아갔다. 아직도 그 마운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그 마운트 사건은 결국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는 시큐어한데 이게 개인들이 거래를 할 때 직접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이게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런 개념 뒤에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생성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래소라는 겁니다. 영어로서는 exchange라고 그러고 미국 같으면 이제 코인베이스, 유럽 같으면 비스탬프라는 게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낸스라고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금지를 시키니까 바이낸스가 미국으로 가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거래소라고 그러죠. 비썸, 업비트가 제일 크죠. 업비트는 그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다른 데보다가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해줘서 갑자기 이렇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대행해주는 이런 중개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장부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끈끈이 하는 이거를 다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그 장부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 돈을 다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 이렇게 거래를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런 중개소,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 그거는 해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암호화폐 소사이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그 거래소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 전인가 싹 정리를 했잖아요. 그 정리하기 전에는 100여 개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싹 정리되고 지금 한 4개, 5개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면 그 거래소하고 직접 개인이 거래하지 말고 은행을 하나 중간에 끼워라. 은행을 끼워서 거래를 해.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으면 K뱅크를 거쳐서 반드시 돈이 들어가고 나가게 이렇게 중간에 안전장치를 하나 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못하는 업체들은 다 그냥 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추이를 보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수익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그 23,000배잖아요. 10년 만에 23,000배. 작년 같으면 10년 만에 7만 배였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 학생들 또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데 빨리 눈뜬 친구들은 갑부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아주 비싼 자동차 몰고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가 그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 자기 연구 임금비로 받은 걸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서 공부 마치고 베트남 돌아갈 때는 아파트를 사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